800년 문화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소프트 파워를 설계해 온 4개국 관료들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32만 인파, 190개국 동시 생중계, 경찰 8,200명이 투입된 38시간 봉쇄. 하지만 그들을 진짜 무릎 꿇게 만든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관료는 한국 문화를 패스트푸드라고 비웃었고 일본 관료는 복제품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 입이 닫혔습니다. 33년간 소프트 파워를 설계해온 영국 전 차관의 증언에는 충격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서울이 멈췄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재난도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도 한복판이 38시간 동안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경찰 8,200명이 투입되고 지하철은 특정 구간을 그냥 지나쳐버렸으며 인근 건물 출입까지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쇄된 거리 위로 32만 명의 인파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외국인만 15만 명. 하루 경제 파급 효과 1조 5천억 원. 하지만 전 세계 외신들이 정말 경악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건 군대도 아니고 정상회담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수 그룹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90개국에 동시 생중계되었습니다. 비틀즈도, 마이클 잭슨도, 엘비스 프레슬리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죠. 저는 리처드 캠벨입니다. 영국 문화미디어 체육부, 흔히 DCMS라고 부르는 곳에서 33년간 일해온 전직 차관입니다. 소프트 파워.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나라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 개념을 정책으로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33년 동안 제 직업이었습니다. 영국은 소프트 파워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단순히 순위가 아닙니다. 셰익스피어가 있고 BBC가 있고 프리미어리그가 있으며 비틀즈가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문화적 자산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 전략을 총괄했던 사람이 접니다. 문화의 힘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저보다 오래 고민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제가 서울에 온 이유는 유네스코 글로벌 문화정책 포럼 참석이었습니다. 각국 문화부 고위 관료와 유네스코 자문위원들이 모이는 연례 행사였죠. 한국이 개최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한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돌 산업이 좀 잘 된다고 유네스코 포럼을 유치하는 나라. 그게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공연 이틀 전이었습니다. 공항 자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의 만성적인 혼잡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그건 그냥 공항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 시작됐습니다. 포럼 운영 측에서 보내준 차량에 탔는데 운전기사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벨 씨, 광화문 쪽은 내일부터 도로가 완전 차단됩니다. 오늘 중으로 호텔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도로 차단이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BTS 공연 때문입니다. 38시간 동안 광화문 일대 주요 도로가 전면 봉쇄됩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38시간이요? 콘서트 하나 때문에? 네, 32만 명이 올 거라서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2만 명이라고요? 올림픽도 아니고? 운전기사가 룸미러 너머로 슬쩍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외국인에게 이걸 설명하는 것이 다소 피곤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찰만 8,200명이 투입됩니다. 소방, 의료, 안전요원까지 합치면 공공인력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경찰 8,200명이면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 투입된 경찰 인원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그걸 콘서트 하나에 동원한다고요? 수도 한복판 도로를 이틀 가까이 봉쇄하면서 33년간 전 세계 문화 이벤트를 분석해온 경험으로 말하건대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런던 하이드파크 콘서트도 뉴욕 센트럴파크 공연도 도심을 이틀 가까이 멈춰 세우지는 않습니다. 국가 원수 취임식이나 왕실 행사라면 몰라도
가수 그룹 콘서트에 이 정도 규모의 행정력을 투입하는 나라는 제 33년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도로가 봉쇄된다면 이 근처 가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이틀 정도는 장사를 못하는 곳도 있어요. 배달도 안 되고 단골들도 못 오고.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시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고 국가가 행정력을 제공하고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는 동안 수익은 특정 주체에게 집중되는 전형적인 패턴. 저는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면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포럼에서 할 발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류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비용, 과장된 경제 효과, 시민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문화 이벤트, 그런 내용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불빛이 빼곡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도시라는 인상은 받았지만 그것이 제 판단을 바꿀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다음 날 저녁 포럼 전야 만찬이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문화부 관료들과 유네스코 자문위원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따스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제 테이블에는 이번 포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셋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피에르 뒤발, 프랑스 문화부 국제문화전략국장, 63세, 35년 공직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은백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기고 항상 잘 다린 셔츠에 실크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었죠. 파리 정치대학원 출신의 칸 영화제 국제자문위원이자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 수훈자. 그는 프랑스 문화의 우월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화 엘리트주의의 화신 같은 인물이었죠. 하세가와 유이치, 일본 내각부 쿨재팬 전략실 전 실장, 57세, 30년 공직 경력, 쿨재팬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 만든 국가 전략인데 이 사람이 그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태도 뒤에 날카로운 분석력을 숨기는 타입이었습니다. 장웨이, 중국 문화관광부 대외문화교류국 부국장, 55세, 중국 공산당 간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에 말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와인이 한두 잔 돌고 분위기가 풀어지기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슬쩍 웃었습니다. 캠벨, 내일 포럼 프로그램에 현장 시찰이 있다는 거 봤습니까? 광화문에서 열리는 그 아이돌 공연을 보러 간다더군요. 네, 저도 봤습니다. 피에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표정이 뭐랄까, 동물원에서 희귀한 동물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군요. 화장한 소년들이 춤추는 걸 문화라고 부르는 나라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저는 그 말에 슬쩍 웃었습니다. 솔직히 동의했으니까요. 하세가와는 표정 변화 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장웨이는 무표정하게 피에르를 바라봤습니다. 피에르가 계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35년 동안 프랑스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문화란 시간이 만드는 겁니다. 루브르에 800년이 쌓여 있고 칸 영화제에 80년이 담겨 있죠. 셰익스피어를 논하려면 400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베르사유를 논하려면 유럽 문명사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잠시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뭐가 쌓여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피에르는 그 침묵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성형수술 기술, 매운 음식, 그리고 기획사가 공장에서 찍어낸 아이돌? 저는 와인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솔직히 피에르의 말투가 지나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에는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실제로 수백 년의 문화적 축적 위에 서 있는 나라니까요. 하세가와가 그때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냅킨을 정성스럽게 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뒤발 씨의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원래 일본 것입니다. 자니즈 사무소가 52년간 쌓아온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한국이 가져다가
영어 자막을 붙이고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요. 하세가와의 말투는 피에르와 달리 조용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있는 메시지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복제품이라는 거니까요. 장웨이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은 뒤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14억 인구의 문화시장 앞에서 5천만 인구 나라의 영향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틱톡 하루 활성 이용자가 15억 명입니다. 한류 팬 전체를 합쳐도 2억 명이에요. 규모가 다릅니다. 장웨이는 숫자를 말할 때 특히 또박또박했습니다. 14억, 15억. 그 숫자들을 마치 무기처럼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의 깊이를 들었고, 일본은 원조를 주장했고, 중국은 규모를 내세웠습니다. 각자의 논리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제 쪽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캠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틀즈의 나라 사람으로서 한국의 이 아이돌 그룹이 비틀즈와 비교된다는 기사를 보셨을 텐데 저는 잠시 와인잔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 기사를 봤을 때 불쾌했습니다. 비틀즈는 록 음악의 역사를 바꾼 예술적 혁명이었습니다. 존 레논의 가사 한 줄이 가진 무게를 아시잖습니까? 그걸 기획사가 안무를 짜고 의상을 맞추고 카메라 각도를 계산해서 만든 퍼포먼스와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건 솔직히 비틀즈에 대한 모독이라고 느꼈습니다. 피에르가 와인잔을 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캠벨도 동의하는군요. 하세가와도 고개를 끄덕였고 장웨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넷 사이에 일종의 동맹 같은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서로 다른 이유로 하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한 네 나라의 문화 관료들. 피에르가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내일 광화문 현장을 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문화적 패스트푸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목격하는 셈입니다. 문화적 패스트푸드. 피에르가 그 단어를 내뱉을 때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콧등에 주름이 잡히고 입술 한쪽이 살짝 올라가는 그 특유의 표정. 맛없는 음식을 앞에 두고 예의상 참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피에르가 좀 심하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이 아이돌 산업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문화적 성취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틀즈와 비교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광화문 방향으로 이미 울타리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도시가 하나의 콘서트를 위해 천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내일 현장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포럼 프로그램에 따르면 오전에는 세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오후에 광화문 현장 시찰이 잡혀 있었습니다. 문화정책 현장 사례 분석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BTS 공연 현장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었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 피에르가 레몬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문화적 패스트푸드 현장 학습이라 나름 교육적이겠군요. 맥도날드 공장 견학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까요? 하세가와가 메모장을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갑니다. 쿨재팬 전략의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장웨이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국 SNS에서 이 공연 관련 게시물이 벌써 14억 건을 넘었습니다. 마케팅 규모는 인정해야겠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광화문에서 뭔가 인상적인 것을 보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오전 세션이 끝나고 점심 직후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포럼 참석자 30여 명이 대형 버스에 탔습니다. 제 옆에는 피에르가, 뒷줄에는 하세가와와 장웨이가 앉았습니다. 버스가 호텔을 출발해서 광화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몇 분은 평범한 서울 시내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높은 빌딩, 깔끔한 도로, 정돈된 가로수. 나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리의 오스만 대로에 비하면 매력이 없군요. 깨끗하긴 하지만 개성이 없어요. 효율만 남은 도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었고 반박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광화문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지점부터 버스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인도에 335 모여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m를 더 갈 때마다 인파의 밀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인도가 사람으로 가득 차더니 횡단보도 위까지 사람이 넘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각양각색의 피부색, 다양한 언어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보라색, 분홍색,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습니다. 하세가와가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많군요. 생각보다 훨씬. 장웨이도 스마트폰을 내리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무표정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이 조금 커져 있었습니다. 피에르만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축구 월드컵 결승전 가는 길에도 이 정도는 됩니다. 인파가 많다고 해서 문화적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저는 피에르의 말에 속으로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축구 월드컵은 다국적 인파가 모이지만 그건 이미 100년 역사를 가진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돌 콘서트에 이 정도의 다국적 인파가 모인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례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통제 구역 가장자리에 도착해서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는 순간 소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웅성거림이 만들어내는 저주파. 그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결승전에서 9만 관중이 내는 함성을 저는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이건 질이 달랐습니다. 웸블리의 함성은 한 방향에서 오는 벽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광화문의 소리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파도 같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진동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통제 구역 안쪽으로 들어가자 인파의 밀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을 위한 특별 동선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 동선 바깥은 사람의 바다였습니다. 피에르가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서 있는 위치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펼쳐진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를 돌리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제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면면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히잡을 쓴 여성이 보라색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북유럽 남성이 한국어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국기를 등에 둘은 10대 소녀 3명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어, 터키어, 스와힐리어가 제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33년간 세계 각국의 문화 이벤트를 분석해왔습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아비뇽 연극제, 베네치아 비엔날레, 바이로이트 음악제. 어디를 가도 관객의 구성은 비슷했습니다. 유럽과 북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소수였죠. 문화 이벤트의 글로벌 관객은 사실상 서방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패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중동,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말 그대로 지구 전체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공간에 섞여 있었습니다. 비틀즈도 이것은 못했습니다. 비틀즈의 팬덤은 위대했지만 지리적으로는 영미권 중심이었습니다. 중동에서 비틀즈 콘서트를 보러 날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눌러버렸습니다. 아직은 인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피에르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인상적인 마케팅이군요. 한국 정부가 돈을 제대로 쓴 것 같습니다. 관광객 유치 보조금이라도 뿌렸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케팅이다. 정부 주도 관광 마케팅의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페인어와 아랍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이 공간의 소리는 제가 들어본 어떤 문화 이벤트의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이 소리는 마케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케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12시간을 날아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케팅으로 브라질 10대가 한국어 노래를 외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 하지만 이미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 제 확신의 벽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얼마나 깊어질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성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00년이 넘은 그 문 앞에 32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개국에서 수천만 명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올려다보면서 아버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BBC 카메라맨이었던 아버지, 비틀즈를 렌즈에 담았던 아버지, 그분이 평생 한 번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 지금 제 눈앞에서 그것이 다시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숫자로는 32만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실제 풍경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광화문 성문을 중심으로 좌우로, 앞뒤로, 골목 안쪽까지 사람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차가 없었습니다. 38시간 동안 봉쇄된 넓은 아스팔트 위를 수십만 명의 사람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자리를 사람이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도시가 멈춘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33년간 문화 이벤트를 분석하면서 대규모 인파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 8만 명,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20만 명,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 런던에 모인 인파 25만 명, 전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32만 명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야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도 사람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현상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촬영했던 비틀즈 쉬 스타디움 공연. 5만 5천 명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콘서트로 기록된 공연이었죠. 아버지는 그 숫자를 평생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한 가수를 보러 모인 날이라고. 지금 제 눈앞에 그 숫자의 6배가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옆에서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인 숫자이긴 하군요. 하지만 캠벨, 숫자가 크면 문화입니까? 메카 순례에 200만 명이 모입니다. 그걸 문화 이벤트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의 말투에는 아직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버스 안에서의 그 단호한 냉소와는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여유를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아직은 피에르에게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질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축구 월드컵 결승도 10만 명이 모이고 인도의 쿰브멜라 축제에는 수천만 명이 모입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하나의 질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월드컵은 100년 역사가 있고 메카순례는 1400년 역사가 있다. 이 그룹은 몇 년 만에 이 규모를 만들어냈는가? 저는 그 질문을 일단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아직은 결론을 바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세가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파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잡는 손이 떨린다는 건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뭔가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장외인은 처음으로 전화기를 귀에 대고 빠르게 중국어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베이징 사무실에서 지금 이 공연 실시간 시청률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중국 내 접속자가 이미 800만을 넘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단정함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14억 인구를 내세우며 한국을 깔보던 사람이 그 14억 중 800만이 지금 이 한국 공연을 보고 있다는 데이터를 받아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균열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른,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을 걷기 시작하면서 저를 진짜로 흔든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취재 동선을 따라 인파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 귀에 들려오는 언어가 쉴 새 없이 바뀌었습니다. 스페인어가 들리다가 아랍어로 바뀌고 포르투갈어가 흐르다가 힌디어가 섞였습니다. 스웨덴어로 대화하는 커플 옆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쓰는 가족이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포럼 운영 측이 배치한 통역 담당자가 우리에게 현장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광화문 일대에 외국인 약 15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식 집계된 국적만 78개국입니다. 78개국.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멈칫했습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문화 이벤트라고 자부하는데 그곳에 오는 외국인 관객의 국적이 약 40개국입니다. 78개국이라는 숫자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문화 행사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걸으면서 몇 명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을 건넨 상대는 히잡을 쓰고 보라색 응원봉을 들고 있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파티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7시간이요. 경유 포함해서 저희 모임에서 15명이 같이 왔어요.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1년이요? 이건 그냥 공연이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가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다음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브라질 국기를 등에 둘은 20대 여성 3명이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22시간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셋 다 대학생이었고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행기 삭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콘서트 하나 보려고 22시간을 날아온 겁니까? 가운데 서 있던 여성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콘서트 하나가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이 나라 전체를 보러 온 거예요. 음식도, 거리도, 사람들도. 처음엔 음악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궁금해서 온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가슴 한쪽에 무겁게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이것을 해낸 적이 있는가? 비틀즈 팬들이 영국에 왔습니다. 런던에 왔고 리버풀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팬들이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경험하러 왔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비틀즈 때문에 영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영국의 골목을 걷고 싶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비틀즈 팬은 비틀즈를 보러 왔지 영국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세가와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캠벨 씨. 저는 쿨재팬 전략실에서 10년 동안 일본 문화 수출을 담당했습니다. 4조 엔을 투입했어요. 원화로 약 40조 원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랍어와 포르투갈어와 스와힐리어가 뒤섞인 이 공간을 40조 원을 쓰고도 중동에서 일본 콘서트를 보러 비행기를 탄 사람이 있었는지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세가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경이었습니다. 돈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세가와 씨, 벌써 무릎 꿇는 겁니까? 마케팅에 감탄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한국 정부가 관광 보조금을 뿌린 결과물일 수도 있잖아요. 인파의 크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세가와가 피에르를 돌아봤습니다. 평소의 예의 바른 표정은 여전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뒤발 씨, 프랑스가 루브르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매년 쓰는 마케팅 예산이 얼마입니까? 피에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약 3천만 유로 정도 됩니다. 하세가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예산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15명이 1년을 준비해서 파리에 오게 만들 수 있으니까. 피에르의 입이 닫혔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아까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피에르의 갑옷에 금이 간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깨지지는 않았지만 균열은 분명했습니다. 장외인은 이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파 속에서 중국인 팬 무리를 발견하고 다가가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뭔가를 확인했지만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닌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인파의 밀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공연 시작이 가까워지면서 광화문 일대로 사람이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이동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좁은 지점에서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이건 직감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대규모 인파 관리는 제 업무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문화 이벤트의 안전관리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DCMS의 책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인파가 특정 밀도를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프랑스 스타드 드 프랑스, 유럽 축구 결승전. 8만 관중이 모인 경기장 밖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인파가 특정 지점에 몰리면서 통제가 붕괴됐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직적인 보안 체계가 갖춰진 유럽 최고 수준의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결승전에 1만 5천 명이 모이면 폭동 위험이 생깁니다. 경찰이 기마대를 동원해도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면서 겪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32만 명이 있었습니다. 8만 명도 관리 못하는 게 유럽의 현실인데 32만 명이라니. 저는 주변을 긴장된 눈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특정 구역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인근 대체 경로로 이동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인파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군중은 방송을 무시합니다. 자신이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인지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수십 번 목격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이 나오고 10초도 되지 않아 특정 구역의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간격을 만들고 옆으로 흐르고 막힌 지점을 스스로 우회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그 구역 전체가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보고 있다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30초 뒤 저는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경찰 통제선 주변에 공식 완장이나 조끼를 입지 않은 민간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동 방향을 안내하고 위험 요소가 보이면 경찰에게 먼저 알리고 쓰레기가 떨어진 곳에서는 자발적으로 봉투를 꺼내 정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던 포럼 운영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가 배치한 겁니까? 보안업체 직원입니까? 스태프가 제 질문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팬들입니다. 팬들이요? 팬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안전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사전에 역할을 나누고 위험 구역을 미리 파악해서 배치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몇 초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팬이 자발적으로 안전 통제를 한다고요? 32만 명이 모인 공간에서 그때 피에르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도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까까지의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피에르가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스타드 드 프랑스였습니다. 피에르는 프랑스 문화부 관료로서 그 사건을 직접 수습한 사람이었습니다. 8만 명도 통제하지 못해서 수십 명이 다친 사건, 수백억 원의 보안 예산을 투입하고도 막지 못한 혼란. 그 기억이 지금 이 장면과 겹치고 있을 터였습니다. 피에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련된 거겠죠. 정부가 시킨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말투였습니다. 스태프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닙니다. 팬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위험하다고 느끼기도 전에 팬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피에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인파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까지의 어떤 조롱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웨이가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중국에서 이 정도 인파가 모이면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춘절 귀성 러시 때마다 압사 위험이 생깁니다. 공안 병력을 수만 명 투입해도 그렇습니다. 장웨이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스스로 질서를 만들며 움직이는 32만 명을. 이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서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에르가 장웨이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 분노와 초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장 부국장,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장웨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인파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뒤발씨,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에 피에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어젯밤 만찬에서 4명이 함께 웃으며 한류를 조롱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그 동맹에 균열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공연 시작까지 1시간 남짓 남았을 때 저는 광장 한쪽 관람구역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면서 광화문 성문에 주황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600년 넘은 돌과 나무로 이루어진 그 문이 석양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올려다보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프랭크 캠벨은 BBC 카메라맨이었습니다. 32년간 BBC에서 일하신 분이었죠. 다큐멘터리부터 뉴스, 스포츠, 음악 프로그램까지 안 찍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신 건 단 하나였습니다. 비틀즈 쉬 스타디움 공연 촬영. 아버지는 그 공연을 촬영한 BBC 카메라맨 6명 중 한 분이었습니다. 5만 5천 명이 모인 뉴욕의 야구장에서 존 레논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 함성을 렌즈 너머로 바라본 6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저는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때만큼은 항상 떨렸습니다. 리처드.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부르셨죠. 리처드, 카메라 뷰파인더 안에 5만 5천 명의 얼굴이 다 담기지가 않더라. 소리도 마찬가지였어. 녹음 장비가 그 함성을 감당하지 못해서 음이 깨졌단다. 기계가 사람의 감정을 못 따라간 거야. 아버지는 잠시 멈추셨다가 항상 같은 말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인류가 하나의 음악으로 동시에 울고 웃는 순간. 그건 내 평생 딱 한 번뿐이었다. 다시는 없을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3년 전이었습니다. 87세였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병실에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많이 느려지신 상태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리처드. 아버지가 내 손을 세게 잡으셨습니다. 내가 뷰파인더로 본 그 장면. 그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 그 정도의 순간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뿐이야.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시 뜨지 못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광화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한 번뿐이라고 하셨던 그 규모의 6배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카메라에 담기지 못한 넓이의 인파가, 아버지의 녹음, 장비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큰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무너지고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확신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틀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세가와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광화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챘습니다. 캠벨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는 통상산업성에서 일했습니다. 일본 가전 수출 전성기의 소니와 파나소닉의 해외 시장 전략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세대는 메이드 인 재팬으로 세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 세대는 문화로 이겨야 한다고. 하세가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쿨재팬을 만들었습니다. 4조 엔을 투입했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조 엔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한국은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돈이 아닌 방식으로. 저는 하세가와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아버지와 일본의 아버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업을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아들에게 남긴 유산. 그리고 그 유산이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10m쯤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쪽에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어가 빠르게 흘러나왔지만 평소의 우아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4명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외인은 이미 인정했고 하세가와는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의 말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만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버팀도 조금 전보다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서 조명이 터지는 순간 광화문 광장 전체가 하나의 빛덩어리로 변했습니다. 32만 개의 응원봉이 동시에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빛이 광장 바닥에서부터 하늘까지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눈앞이 보라빛으로 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건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포럼 관계자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넷플릭스 190개국 동시 생중계 실시간 대시보드였습니다. 화면에 각국의 동시 접속자 수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브라질 340만, 일본 420만, 인도 580만, 미국 760만, 인도네시아 450만, 그리고 실시간 댓글창, 일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힌디어, 터키어, 스페인어. 지구 반대편에서 이 광장을 동시에 바라보는 수천만 명이 각자의 언어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0개국 동시 생중계. 이 숫자의 의미가 처음으로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틀즈 쉬 스타디움 공연은 5만 5천 명이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위성 생중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죠. 이후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위성으로 16억 명에게 중계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수동적인 TV 시청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눈에 띄어서 잠깐 본 사람도 16억에 포함된 겁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190개국에서 능동적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댓글을 달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TV 앞에 앉아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른 참여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비틀즈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비틀즈를 넘었느냐 못 넘었느냐가 아니라 이건 비틀즈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차원의 현상이었습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세가와가 그때 제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캠벨 씨, 저는 쿨재팬의 4조 엔을 썼습니다. 40조 원입니다.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고 성과를 측정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제 박람회에 부스를 만들고 해외 방송국에 콘텐츠를 납품하고 유명 배우를 홍보대사로 세웠습니다. 그가 인파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단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요. 하세가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4조 엔, 40조 원. 그 돈을 10년간 쏟아부은 사람이 두 눈으로 이 현장을 보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인정이었습니다. 피에르가 뒤에서 끼어들었습니다. 하세가와 씨, 정신 차리십시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건 한순간의 이벤트일 뿐이에요. 내일이면 이 사람들 다 사라집니다. 루브르는 800년 동안 매일 사람이 옵니다. 그게 진짜 문화의 힘입니다. 불꽃놀이는 화려하지만 꺼지면 끝이에요. 피에르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논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반박이 아니라 원론적인 주장으로 돌아간 것 자체가 그가 밀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세가와가 피에르를 향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뒤발씨, 불꽃놀이는 한 곳에서 터집니다. 지금 이건 190개국에서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쏘아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피에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를 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 항복 직전에 보이는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아직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완강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800년 프랑스 문화를 지켜온 자존심이 아직 그를 버티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만찬에서 4명이 나란히 앉아 한류를 조롱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장회의가 인정했고 하세가와가 인정했습니다. 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혼자 남았습니다. 800년 루브르를 방패 삼아 서 있는 마지막 한 사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포럼 마지막 세션에서 이 방패마저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숫자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피에르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숫자가. 공연이 계속됐습니다. 광화문 성문 뒤로 경복궁의 지붕선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600년의 역사가 쌓인 공간 위에서 한국은 전 세계 190개국의 눈을 이 광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뷰파인더 너머로 봤던 그 장면. 인류가 하나의 음악으로 동시에 울고 웃는 순간. 아버지는 그것이 인생의 한 번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그것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신 것보다 6배 넓고 190배 멀리 퍼지고 수천만 배 많은 사람이 동시에 반응하는 장면을. 아버지가 틀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아버지를 더 그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카메라를 들고 어디를 먼저 찍으셨을까? 아마 웃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틀렸구나. 하지만 이렇게 틀리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저는 그 상상에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닦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내일 아침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세션. 호텔 연회장 같은 공간에 각국 문화부 관료와 유네스코 자문위원 30여 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의 주제는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미래였습니다. 발표자는 3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중 마지막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실크 넥타이에 은백색 머리를 정성스럽게 넘기고 있었지만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며 여유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35년 공직의 노련함이 아직 그를 지탱하고 있었죠. 하세가와는 조용히 메모장을 넘기고 있었고 장외인은 무표정하게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앞선 2 발표가 끝나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준비해 온 발표 자료가 있었지만 어젯밤 호텔에서 전부 다시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오기 전에 준비했던 원래 발표 내용은 한류의 이면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광화문에서 눈으로 본 것들이 그 내용을 전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피에르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제가 33년간 몸담았던 영국 DCMS의 소프트 파워 전략 예산은 연간 약 35억 파운드입니다. 한화로 약 6조 원. 2번째 슬라이드. 프랑스가 문화 브랜딩에 투자하는 예산은 연간 약 120억 유로입니다. 한화로 약 18조 원. 피에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자기 나라 숫자가 나오자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3번째 슬라이드. 일본 쿨재팬 프로젝트 누적 투입액 4조 엔. 한화로 약 40조 원. 하세가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가 10년간 쏟아부은 예산이 스크린에 뜬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단 하루 동안 발생한 경제 파급 효과는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가수 그룹 하나의 공연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190개국에서 자발적으로 접속했고 78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전략도, 어떤 예산도 이것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캠벨 씨, 감성적인 체험을 정책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본 것은 인상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벤트는 이벤트일 뿐이에요. 내일이면 그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루브르는 내일도 있고, 1년 후에도 있고, 100년 후에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문화의 힘입니다. 피에르가 주변을 돌아보며 동의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다르게 호응하는 시선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뒤발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루브르는 800년 동안 서 있었고 앞으로도 서 있을 겁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피에르가 살짝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루브르 방문객 중에서 한류 때문에 파리에 온 아시아 관광객이 몇 %인지 아십니까? 피에르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입이 반쯤 열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프랑스 관광청의 공식 보고서 데이터가 떴습니다. 23%입니다. 루브르를 찾는 아시아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프랑스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칸 영화제. 뒤발 씨가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그 칸 영화제에서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작품들의 국적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피에르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영화가 3편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발 씨가 문화적 패스트푸드라고 부르신 나라의 영화가요. 회의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피에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영화이고 이건 아이돌이잖아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발 씨. 영화, 드라마, 음악, 음식, 뷰티, 패션. 한국은 문화의 전 영역에서 동시에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소프트 파워의 핵심 지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BBC 글로벌 서비스 시청자 평균 연령 58세. 한류 콘텐츠 글로벌 시청자 평균 연령 27세.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뒤발 씨. 루브르는 800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브르를 찾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류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27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30년 후에 어디에서 소비할 것인지, 어느 나라의 문화에 돈을 쓸 것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피에르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전부 피에르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5초, 10초, 15초.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피에르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5년간 유지해 온 갑옷을 벗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35년간 프랑스 문화의 우월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셰익스피어보다 몰리에르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제 일이었고, 할리우드보다 칸이 깊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광화문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8만 명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유럽의 현실입니다. 32만 명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저는 어제 처음 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을 준비해서 날아온 사람들, 브라질에서 22시간을 날아온 대학생들, 그 사람들을 루브르가 불러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피에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프랑스가 800년간 쌓은 것을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말할 근거가 더 이상 없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35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피에르가 밉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키려 한 것을 이해했으니까요. 자기 나라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세가와가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캠벨 씨, 일본에 돌아가면 쿨재팬 전략 전면 재검토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 그걸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회의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무표정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14억 인구보다 진정성 하나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걸 어제 배웠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그가 짧게 악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에르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피에르가 천천히 제 앞에 섰습니다. 아까 세션에서의 격양된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35년 공직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캠벨.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성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전 만찬에서 문화적 패스트푸드라고 비웃던 사람이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시작하는 중입니다. 피에르가 슬쩍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방어가 아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아침,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저는 호텔 방에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칸에 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틀즈 쉬 스타디움 공연 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인류가 하나의 음악으로 동시에 울고 웃는 건 인생에 한 번뿐이라고. 두 번 다시 없을 거라고. 저는 사진 속 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틀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틀렸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문화적 자산이라고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수백 년의 문화적 전통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를 문화의 힘으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4조 엔을 쏟아부은 일본을 자발적인 힘으로 넘어섰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이 규모로도 이기지 못하는 깊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역사의 무게도, 예산의 규모도, 인구의 크기도 아닌 것이 문화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제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32만 명의 비, 190개국의 목소리, 스스로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800년 자존심을 내려놓은 한 남자의 떨리는 손.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처음으로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33년간 소프트 파워를 설계해온 제가 처음으로 설계를 넘어선 힘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비틀즈에서 본 것. 5만 5천 명이 하나의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아버지는 그것이 인류의 한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광화문에서 32만 명으로, 그리고 190개국 수천만 명으로. 비틀즈가 꿈꾸지 못한 크기로, 비틀즈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국은 전쟁으로 이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이긴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문화로 이기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혹은 피에르처럼 처음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가 생각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800년 문화 강국들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린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문화부 전 차관이 광화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800년 문화 강국들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린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적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